아이고. 한양에서 가장 부유하기로 소문난 최마님이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한양 제1의 갑부 집안 마님께서 그리 놀란 것은 그녀의 눈앞에 놓인 거대한 백자 때문이었습니다. 높이가 웬만한 성인 남자의 키와 맞먹는 거대한 백자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티 없이 완벽한 순백의 색, 비단결처럼 매끄러운 곡선, 그리고 숨이 멎을 정도로 정교하고 아름다운 세공. 세상에. 이런 것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최마님의 비명이 대청마루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구경하던 다른 사내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어떤 이는 입을 떡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고, 어떤 이는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한양 최고의 골동품 수집가라 자부하던 김판서는 아예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대체 누가, 어떤 장인이 이런 물건을 만들었단 말인가? 왕실 어용 백자라 해도 이토록 크고 완벽한 것은 본 적이 없소. 이것은 단순한 백자가 아니야. 하늘이 내린 보물이로구나. 사람들의 감탄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거대한 백자의 주인이었습니다. 초라한 베옷을 입은 가난한 사내. 그의 이름은 춘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춘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렇게 남루한 사내가 이런 보물을 만들었을 리가 없지? 필시 어디서 훔친 것이 틀림없어. 아니면 운 좋게 어디서 주워온 것이겠지? 하지만 춘복의 손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평생 흙을 만지고 뜨거운 불과 씨름한 흔적이 그의 손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거칠고 투박한 손가락, 곳곳에 남은 화상 자국이 가득한 손등. 이 손이 바로 그 거대한 백자를 빚어낸 것이었습니다. 최마님이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백자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 표면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부드러운 감촉에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을 얼마에 파시겠소? 최마님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복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팔 수 없습니다. 그럼 얼마를 주면 되겠소? 원하는 대로 말만 하시오.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사겠소. 아무리 많은 돈을 주셔도 천하를 주신다 해도 팔 수 없는 물건입니다. 춘복의 단호한 대답에 최마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녀는 평생 돈으로 사지 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이 가난한 사내는 왜 이 보물을 팔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시간을 거슬러 5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5년 전 한양 변두리의 한 작은 도공방. 지붕은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비가 오면 물이 뚝뚝 떨어졌고 흙으로 바른 벽은 곳곳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젊은 도공 춘복과 그의 아내 월선이 살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한때 한양에서 손꼽히는 기생이었습니다. 빼어난 미모와 뛰어난 재주로 수많은 양반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지요.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가난한 도공 춘복을 선택했습니다. 춘복의 순수한 마음과 백자를 빚는 정성 어린 손길에 반했기 때문입니다. 월선아, 미안하오. 춘복이 텅 빈 쌀독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이리도 무능해서 그대를 고생시키는구나. 월선이 그런 남편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세요? 저는 기생 시절의 화려함을 조금도 그리워하지 않아요. 서방님과 함께하는 이 가난이 그때의 부귀영화보다 100배, 1000배는 더 행복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루 한 끼 보리죽으로 연명하는 날이 계속되었지요. 춘복이 만든 백자는 너무나 정교하고 아름다워 값은 비쌌지만 그 가치를 알아보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차라리 대충 만들어서 많이 파는 것이 나을까? 춘복이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 월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서방님의 혼이 담긴 백자를 어찌 대충 만들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우리 둘 다 굶어 죽을 것 같소. 그래도 예술가의 혼을 잃어서는 안 돼요. 언젠가는 서방님의 진가를 알아주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아내의 굳건한 믿음이 춘복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어느 날 밤, 춘복이 월선에게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한양에 임마님이라는 분이 계시오. 조선 최고의 도공이라 소문이 자자한 분이지. 그분 밑에 들어가 기술을 배우고 싶소. 그 말에 월선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저를 두고 떠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5년만 기다려 주시오. 반드시 조선 최고의 도공이 되어 그대에게 돌아오겠소.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이나요? 너무 길어요? 왕실에 납품하는 어용백자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기르려면 그 정도 시간은 좋게 걸릴 것이오. 춘복이 아내의 부드러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과 아내의 고운 손이 마주 잡혔습니다.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 주시겠소? 월선은 눈물을 머금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이라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춘복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월선이 조촐한 보다리를 싸주었지요. 몇 벌 되지 않는 옷가지와 마른 식량, 그리고 바늘과 실이 전부였습니다. 서방님, 이것 좀 가져가세요. 월선이 작은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기생시절 어렵게 모아둔 은자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걸 내가 어찌 받겠소? 그대가 어렵게 모은 것을. 서방님께서 더 필요하실 거예요. 먼 길 가시는데 끼니라도 거르지 마세요. 춘복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아내 앞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월선아, 내가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소. 반드시 왕실 어용백자를 완성해서 우리 살림을 일으켜 세우겠소. 그때까지 부디 몸 건강히 지내시오. 월선도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서방님도 건강하셔야 해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혹시 몸이라도 아프시면 다 버리고 그냥 돌아오세요. 가난해도 함께 있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춘복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대로는 사랑하는 아내와 평생 가난에 시달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문지방을 넘으며 춘복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월선이 문설주에 기댄 채 가만히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다녀오겠소. 춘복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월선의 대답이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춘복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하지만 춘복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임마님 밑에서 열심히 배우자. 꼭 성공해서 월선에게 돌아가는 거야. 며칠을 걸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임마님의 도공방은 한양에서도 가장 번화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위풍당당한 기와집, 그리고 쉼없이 연기를 뿜어내는 거대한 가마들이 그의 길을 죽였습니다. 춘복이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문지기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백자를 배우러 온 춘복이라고 하오. 임마님께서 계시면 뵙고 싶소. 문지기가 춘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차림과 초라한 행색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쯧쯧. 임마님께서 아무나 만나시는 줄 아시오? 어서 돌아가시오.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란 말이오. 하지만 춘복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오. 정말 간절히 배우고 싶습니다. 문지기와 한참을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침 임마님이 마당을 가로질러 나오고 있었습니다. 임마님은 40대 중반의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의 힘으로 도공방을 꾸려나가고 있었지요. 검은 머리를 단정히 빗어 올리고 고급 비단 저고리를 입은 모습에서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소동이냐? 임마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춘복이 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백자를 배우고 싶어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임마님이 춘복을 찬찬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이 아닌 그의 손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보니 흙을 만져본 솜씨로구나. 어디서 배웠느냐? 시골에서 혼자 깨우쳤습니다. 임마님의 눈에 흥미로운 빛이 스쳤습니다. 내가 만든 작품을 가져왔느냐? 춘복이 보다리에서 작은 백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임마님이 그것을 받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햇빛에 비춰보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두드려 맑은 소리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기초는 되어 있구나. 하지만 왕실 어용백자를 만들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래도 해보겠다면 기회를 주겠다. 춘복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마님. 하지만 조건이 있다. 임마님의 목소리가 엄숙해졌습니다. 앞으로 5년간 이곳에서 일해야 한다. 그동안 고향에 가는 것은 절대 금지다. 견딜 수 있겠느냐? 춘복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임마님이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차가우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따뜻해 보였습니다. 좋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거라. 먼저 허드레실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 춘복이 땅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춘복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도공들은 춘복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또 시골뜨기가 하나 굴러 들어왔군. 며칠이나 버틸까? 우리 마님의 까다로운 성격을 모르나 보네? 사흘도 못 버티고 울며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춘복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월선과의 약속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일에 집중했습니다. 첫날부터 고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가마에 불을 지피고 산더미 같은 흙을 반죽하고 작업장을 청소했습니다. 손이 까지고 등이 끊어질 듯 아파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임마님은 그런 춘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산에 뭔가 다르군. 그녀의 눈에 전에 없던 관심의 빛이 스쳤습니다. 춘복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첫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가마에 불을 지폈지요. 장작을 패고 숯을 준비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갈라져 피가 나도 묵묵히 참았습니다. 추운 겨울날 얼음장 같은 찬물에 손을 담그고 흙을 씻을 때는 뼈가 시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춘복은 월선의 얼굴을 떠올리며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어이, 춘복이. 흙 좀 더 가져와. 물레 돌리는 속도가 그것밖에 안 되나? 게으름 피우지 말고 빨리빨리 돌려. 가마 온도를 제대로 맞춰야 할 것 아니냐. 저러다 다 망치겠네. 다른 도공들은 하루 종일 그에게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섞인 목소리였지요. 하지만 춘복은 묵묵히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춘복은 비로소 물레를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레는 춘복의 생각처럼 쉽게 돌아가지 않았고 흙은 금세 삐뚤어졌습니다. 쯧쯧.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백자를 만들겠다고. 어서 보따리 싸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 괜히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선배 도공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춘복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꼭 참았습니다. 그는 모두가 잠든 밤 홀로 남아 연습에 매달렸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물레를 돌리고 또 돌렸습니다.
10번, 20번, 100번, 200번을 실패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갈라져 붕대를 감고도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임마님이 작업장을 둘러보다가 춘복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것 자네가 만든 것이냐? 임마님이 춘복의 작품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작지만 단정한 모양의 백자였습니다. 마님. 춘복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임마님은 백자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햇빛에 비춰보고 손가락으로 두드려보고 심지어 냄새까지 맡아보았습니다. 나쁘지 않구나. 임마님의 입꼬리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다른 도공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칭찬에 인색하기로 소문난 임마님이 칭찬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 춘복에 대한 대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좋은 흙을 쓸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기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도공들의 시기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쳇, 마님께서 전원만 편애하시는군. 시골뜨기 주제에 건방져졌어. 어디, 곤죽을 내줘야겠다. 어느 날 밤, 춘복이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일부러 발을 걸었습니다. 춘복이 넘어지면서 하루 종일 공들여 만든 백자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어두워서 발밑을 깜빡했네. 범인이 시친미를 뚝 떼고 말했습니다. 춘복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쫓겨날 것이 뻔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춘복이 묵묵히 깨진 조각들을 주워 담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만들면 되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임마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1년이 지나자 춘복의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중간 크기의 백자도 능숙하게 만들 수 있었지요. 더욱이 그의 백자에는 다른 사람의 것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남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군. 임마님이 춘복의 작품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기법은 아직 설익었는데 왜 이리도 마음을 끄는 것일까? 다른 도공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춘복의 백자에는 특별한 온기가 있었거든요.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임마님이 춘복을 따로 불렀습니다. 춘복. 자네에게는 남다른 재능이 있다. 오늘부터는 나와 함께 작업하도록 하자. 다른 도공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마님과 함께 작업한다는 것은 수제자로 인정받는다는 뜻이자 최고의 영예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마님. 춘복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부터 춘복은 임마님의 개인 작업실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도구와 최상의 흙을 쓸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임마님의 비법을 직접 전수받을 수 있었습니다. 백자의 생명은 티 없는 순백함이다. 임마님이 설명했습니다. 허나 그 안에 따뜻함이 담겨 있어야만 진정한 명품이라 할 수 있지? 차갑기만 한 백자는 죽은 것과 같다. 춘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따뜻함을 담을 수 있습니까? 마음이다. 임마님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그릇에 그대로 담기는 것이다. 자네의 백자가 특별한 이유도 아마 그 때문이겠지? 마님의 칭찬에 춘복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동시에 아내 월선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어느덧 2년째 되던 해의 가을이었습니다. 춘복의 실력은 크게 향상되어 이제 중급 도공의 수준에 이르렀지요. 어느 날 저녁, 임마님이 춘복을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곱게 하고 값비싼 비단옷을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춘복.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바로 내 생일이거든. 춘복이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생신이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했을 텐데요. 임마님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괜찮다. 자네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선물이다. 그녀가 직접 술상을 차려왔습니다. 좋은 술과 귀한 안주가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마님, 이리 귀한 것을. 오늘은 자네와 단둘이 마시고 싶어서 그랬다. 술잔을 주고받으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임마님의 얼굴에 점점 취기가 오르는 듯 했습니다. 춘복. 자네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다. 진심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리 어려운 일인 줄 몰랐구나. 춘복은 당황했습니다. 마님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님, 술을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아니, 정신이 아주 말짱하다. 임마님이 춘복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춘복. 솔직히 말하겠다. 나는 자네를 보면 가슴이 뛴다. 춘복이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님, 무슨 말씀을? 나도 여자다. 임마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10년 넘게 독수공방하며 살았다. 그런데 자네를 본 후로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더구나. 춘복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마님, 저는 아내가 있는 몸입니다. 아내에게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알고 있다. 임마님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춘복에게 더 이상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5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춘복의 실력은 이제 조선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수준에 이르렀지요. 왕실 어용백자를 만들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작품을 만들어 보거라. 자네의 모든 기술과 혼을 담은 최고의 백자를 말이다. 춘복이 굳은 결심을 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크기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마음껏 해보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어 보아라. 춘복은 결심했습니다. 아내 월선에게 자랑할 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로. 그는 지금까지 만들어 본 적 없는 거대한 백자에 도전했습니다. 높이가 성인 남자의 키만 한 거대한 백자를 말이지요. 꼬박 한 달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물레를 돌리고 모양을 잡고 표면을 다듬고 문양을 새겼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하군. 저렇게 큰 백자는 난생 처음 보네. 다른 도공들도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가마에서 백자를 굽는 과정이었습니다. 거대한 크기 때문에 온도 조절이 지극히 까다로웠지요. 조금만 실수해도 갈라지거나 깨질 수 있었습니다. 춘복은 가마 앞에서 사흘 밤낮을 꼬박 세웠습니다. 불의 세기를 조절하고 연기의 색깔을 살피며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제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춘복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가마에서 백자를 꺼내는 날이 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지요. 천천히 가마 문이 열리고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마침내 거대한 백자가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와! 모든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완벽한 흰색, 매끄러운 표면, 우아한 곡선. 5년의 노력이 빚어낸 걸작이었습니다. 임마님이 다가와 찬찬히 백자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해. 내 평생 이런 백자는 처음 본다. 춘복, 자네는 정말 천재야. 그를 시기하던 도공들조차 이번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단하다. 이런 것이 인간의 손으로 가능하다니. 춘복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5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월선아. 드디어 내가 해냈어. 춘복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소. 다음 날 아침, 춘복은 거대한 백자를 수레에 싣고 고향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임마님이 대문 앞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정말 가는 것이로군. 예, 약속한 5년이 다 되었으니까요. 마님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도 자네를 잊지 못할 것이다. 부디 몸 건강히 가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거라. 춘복이 수레를 끌고 멀어져 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임마님은 아직도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춘복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5년 만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요. 하지만 춘복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닥칠지를 말입니다. 고향까지는 사흘길. 춘복은 백자가 깨질세라 조심스럽게 수레를 끌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오후, 한적한 산길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숲속에서 얼굴을 천으로 가린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멈춰라. 가진 것을 모두 내놓고 저 백자도 두고 가라. 강도들이었습니다. 춘복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가져가도 좋소. 하지만 이 백자만은 안 돼요. 춘복이 필사적으로 수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시끄럽다. 순순히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이것은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오. 강도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춘복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아래 강가에서 아이의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물에 빠졌어요. 춘복이 고개를 돌려보니 어린아이 하나가 거센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강도들도 그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꼬마는 운이 없는 게지.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어서 백자나 내놔라. 춘복의 마음속에서 치열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5년의 피땀이 서린 백자와 죽어가는 한 아이의 생명. 아이의 비명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춘복이 강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백자는 당신들에게 드리겠소. 대신 저 아이를 구할 시간만 주시오. 강도 우두머리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뭐, 좋지. 어차피 우리 것이 될 테니 마음대로 해봐라. 춘복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살을 헤치며 필사적으로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조금만 참아라. 내가 간다. 마침내 아이의 손을 잡은 춘복은 마지막 힘을 다해 강가로 헤엄쳐 나왔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춘복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뒤를 돌아보았을 때 강도들은 이미 백자를 가지고 사라지고 난 후였습니다. 5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춘복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으니까요. 바로 그때 멀리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려한 복장을 한 기마대가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위풍당당한 노인이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아이고, 우리 도련님. 괜찮으신가? 노인이 급하게 말에서 내렸고 구해진 아이가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님. 아이의 할아버지는 바로 이 나라의 영의정, 박진환 대감이었습니다. 할아버님. 저 아저씨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영의정이 춘복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네가 내 유일한 손자를 구해주었단 말이냐. 춘복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백자를 포기하고 손자를 구했다는 말에 영의정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런 의인이 있다니. 5년 공들인 보물을 버리고 사람의 목숨을 구했구나. 내가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여봐라. 당장 이분을 내 저택으로 모셔라. 며칠 후 영의정은 춘복에게 금은보화와 넓은 토지, 그리고 큰 집을 하사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대의 뛰어난 솜씨와 의로운 마음을 높이사 그대를 궁중도공으로 임명하노라. 앞으로 왕실의 모든 백자를 책임지도록 하라. 춘복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영광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춘복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5년 전보다 더 초라해진 집 앞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월선아. 나, 춘복이요. 돌아왔소. 문이 활짝 열리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내 월선이 서 있었습니다. 5년의 세월에 얼굴은 여위고 손은 거칠어졌지만 남편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서방님, 월선아.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월선아. 이제 우리 고생 끝이요. 춘복이 그간의 일을 이야기해주자 월선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시 제가 사랑한 분더요. 백자는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얻으셨군요. 그 후 춘복은 한양으로 이사하여 궁중도공으로서 명성을 떨쳤고 월선과 함께 아들, 딸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훗날 춘복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진정한 보물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